안녕하십니까. 제4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준수고요. 자, 노량진에서 2013년 이후에 가장 많은 실강과 가장 많은 인강을 촬영하고 있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임준수입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 분석을 제가 항상 해드리는데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기별로 몇 문제가 나왔는지가 큰 의미가 없다고요. 왜요? 선사시대 2문제 나왔으니까 버릴 건가요? 너무나도 쉬운 부분. 공부하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이 부분 버릴 건가요?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조선과 그 다음에 근현대사 합쳐가지고 70점을 맞을 수 있으니 나머지는 안 보겠다. 나는 선택적으로 조선시대와 근현대사만 보겠다. 고려까지는 버릴래. 그리고 나머지 100점 맞을래. 그러실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시기 문항 분석을 해드리긴 하지만 요번에도 이렇게 나왔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50문제 버릴 것 없이 주요 주제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서 너무 심화 이론이나 가끔씩 등장하는 내용 혹은 변별을 위한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우리 70점을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 고려하셔서 한 85점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 시험 보시면은 고대, 중세가 조금 덜 나왔죠? 5문제 나왔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 조선시대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세시풍속 하나 3월 삼진날 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자, 요거는 1점짜리 보통 나오는데 2점 가끔씩 나오고요. 요거 맞추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의 60%, 30문항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근현대에서 40% 여지없습니다. 20문항이 요번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44회차는 강점기가 근대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봐야 2문제 차이. 요번 회차는 근대사가 강점기보다 한 문제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야 근대사의 비중을 더 둬야지, 강점기의 비중을 더 둬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시험 아니에요. 우리가 핵심되는 주제들은 다 짚고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골고루 나온다. 아주 골고루 나온다. 정치사 중심이고요. 경제, 사회, 문화사 비중, 특히 문화사를 보기로 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핵심은 정치사다. 정치사. 그리고 이게 컬러인 이유가 있어요. 컬러인 이유 바로 문화재를 많이 등장시킨다. 그래서 문화재를 반드시 모두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는 살펴볼 수 없고요. 우리 기출됐었던 내용에 한해서 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은 없어요. 전식이 골고루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치사 중심이고 시험 난이도는 편차가 좀 있습니다. 시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 85점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우면 70점대로 합격, 쉬우면 90점대로 합격하는 점수가 바로 85점 되겠죠. 반복 주제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회차 같은 경우에도 이 중급 시험에, 과거 고급 시험에 나왔었던 주제를 그대로 문제 패턴화해가지고 냈던 문제도 존재합니다. 1년 전에 고급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를.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다다음 회차. 그러니 2020년부터 시행되는 47회차 시험부터는 중급과 고급이 하나로 합쳐지게 됐었죠. 근데 새롭게 문제가 나오면 조금은 종잡을 수 없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회차, 이 46회차에 합격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달 시험이니까요. 어차피 자격 요건은 1월달, 5월달, 10월달, 8월달, 10월달 다 똑같아요. 그냥 1년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달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복 주제 위주 기출풀이 중심으로 학습을 좀 해주시면은 문제없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출 해제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오며 가며 보시면은 제가 다른 보기까지 다 해설을 해드리니까요. 학습이 좀 될 겁니다. 자, 사료 분석하시고 시기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순서대로 나와요. 선사시대 1번부터 해서 50번째 문제는 현대사 마지막 주제 거의 대부분이 통일 관련된 정책 아니면 경제정책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내가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앞문제 뒷문제 보시면 대충 시기가 나옵니다. 앞에도 고려 뒤에도 고려. 그럼 이거 고려예요. 아시겠죠? 자, 보기 분석에서 4개를 하면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하나 있어요. 하나. 우리가 좀 심화 지문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요번 회차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히 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정답이에요. 뭔 말이냐? 애매한 지문은 물론 학습된 경우에 핵심 내용들이 잘 학습된 경우에 애매한 지문은 요번에 나오고 안 나올 조금 어렵게 느껴지라고 넣어놓은 함정 문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개를 알면 풀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출제 가능 내용을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공부하세요. 중요한 거. 충분히 85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서두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1번 문항부터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대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습니다.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해 보세요. 움집이 있네요. 다 지금 빗살무늬 토기도 있고 힌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갈돌과 갈판, 이거 간석기죠? 너무나도 많은 힌트들이, 그리고 여기 움집도 있고요. 강가나 바닷가에 사는 모습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보기들이 이 시대를 신석기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석기. 항상 우리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적어가면서 합니다. 적어가면서. 자, 우경. 이 우경이 웬 말입니까 갑자기? 우경은 소로농사 짓는 거죠. 기록상 최초로 소로농사 지었었던 거. 시작했던 왕. 유치하게 이렇게 합시다. 시작왕, 지정왕,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신라의 6세기 지증왕 때 최초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증왕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증왕은 시작왕이에요. 우경, 소로농사 시작. 그러니까 수학량이 많아졌죠. 그래서 동쪽의 시장, 그리고 동쪽 시장 감독기구 동시와 동시전을 만들었다. 지증왕 때고요. 그럼 또 시작, 뭘 시작했었느냐? 신라라는 이름도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칭호도 신라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가 처음으로 우리 땅이 됐었던,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우리 땅이 됐었던 최초의 시기가 바로 지증왕, 시작왕, 지증왕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1번 문항이 지증왕이네요. 마침 잘 됐네요. 여러분들 앞으로 학습하실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전공 과목이나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실 때 항상 신라처럼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라, 덕업일신, 날마다 새로워진다. 사방망라, 주변을 환하게 비춘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더욱더 발전해서 항상 주변을 환하게 비출 거야. 여러분들의 학습 자세죠.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그 배운 것들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를 바라면서 신라처럼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2번 쓸데없는 지문이었고요. 이거 신석기가 나오는데 신라가 웬 말입니까? 철제 아니고요. 철기고 거친 무늬 거울. 요거는 청동입니다. 청동기 거친 무늬 거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락바퀴와 뼈 바늘을 통해서 실을 짜가지고 이 실 갖다가 뭐 하려고요? 이 강가나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려고요. 그물을 제작해서 물고기 잡으려고요. 그 다음 또 요 옷을 뭐로 해 입습니까? 실로 짜서 입죠? 옷감이나 그물을 제작하는 도구, 가락바퀴와 뼈 바늘. 이것이 바로 신석기다. 신석기. 거푸집을 이용해서 청동검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거푸집을 봐야 돼요. 거푸집은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청동을 끓인 다음에 부어서 식으면 떼내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 거푸집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건 비파형 무늬를 닮아있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 청동기를 만드는 거푸집일 테고, 만약에 이 거푸집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아하, 그러면 청동은 청동인데 세형 동검을 만들었었던 철기때의 청동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거푸집은 청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청동기 두 가지로 나눴었죠? 그냥 청동기, 비파형 동검, 철기때 제작된 청동기, 세형 동검. 답은 얼토당토 없는 것 지문들을 다 빼고 나면 4번 하나 남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크기가 작아 큰 나라 사이에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고구려 밑에 하필이면 태어났었던 나라 있죠? 옥저입니다. 옥저. 그리고 소금, 해산물 등등이 풍부했었고 함흥평야 일대여서 굉장히 오곡이 무르익었었던 바로 옥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혼인하는 풍속에는 여자 나이 10세가 되면 혼인을 허락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한다. 여자가 남자 집에서 산다. 민며느리제, 옥저의 풍습이네요.
자, 밑줄 그은 이 나라는요, 옥저입니다. 옥저에 대한 설명 찾아보시죠. 부영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던 부여고요. 화백회의는요, 신라의 귀족회의였었죠. 신라의 귀족회의. 모든 귀족들이 반발하고 있사옵니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됐었던 신라의 귀족회의. 여러 가들이 모여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수렵활동이 중심이 되었었던 그런 나라 부여네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 금법 8조, 법금 8조, 8조입니다. 8조 법금이 있었던 나라 고조선이네요. 8가지. 가족의 유고를 한 목각에 모아두는 풍습이 있었다. 바로 옥저의 가족 공동무덤 형태네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바로 고구려의 간섭을 너무나도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라도 똘똘 뭉친다. 가족들끼리라도 똘똘 뭉치자. 죽어서도 가족은 함께한다. 가족 공동무덤 옥저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혼인만큼은 내 맘대로 할 거야. 고구려 혼인 풍습 뭐였죠? 바로 대릴사위제 서옥제였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까지 사는 거 고구려. 그러니까 옥저는 마지막 반항. 결혼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와. 이게 옥저가 된 거죠. 그러나 옥저는 고구려 태조왕 때 복속당하고 말았었죠. 태조왕 때. 자, 3번 한번 봅시다.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 다 이런 식이에요. 나라 찾는 겁니다. 나라 찾는 거. 자, 발굴 현장 보시면 문자를 새기지 않은 묘포석 2점이 전북 익산 전라북도니까요. 일단은 혹시 백제인가 아니면 마한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익산은 전라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소왕릉은 인근의 대왕릉과 함께 쌍릉으로 불렸는데 미륵사지 석탑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석탑이었습니까? 요것도 익산에 있었고 이 국가는 백제네요. 전북 익산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됐습니다. 요것이 백제인데 백제 거 찾는 거네요. 22담로를 설치했었다. 이게 백제의 무령왕 때의 일이네요. 무령왕 때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를 했었고요. 또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해가지고 여기다가 왕족을 파견하기도 했었죠. 왕족이 파견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서칭 쫙 했다가 수도 옮기려고 봤었죠. 그래서 무령왕 다음에 성왕 때 부여로 사비로 천도를 했었다. 사비 부여죠. 지금의 무령왕은 중국과 교류해가지고 무령왕릉을 남겼는데 자 우리나라는 돌이 많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 가운데 7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인돌의 나라입니다. 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석탑 그리고 돌무덤이 많았다. 중국은요 황허 흑지대입니다. 흑지대. 그래서 흑지대였기 때문에 흙을 뭉쳐서 구우면 그것이 벽돌이 돼요. 벽돌탑, 벽돌무덤을 만들었다. 자, 무령왕릉은 그래서 중국 남조 양나라 영향을 받아서 벽돌무덤입니다. 중국 영향받았다.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갑자기 고려시대 이야기가 나왔네요. 고려는 끊임없는 외부의 침입을 받았다. 거란 먼저 쳐들어오고요. 1차, 2차, 3차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여진을 몰아내기 위하여 뭘 설치하게 됐었던가? 바로 여진은 말 타고 다닙니다. 우리는 보병이고요. 그래서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조직하게 됐었죠. 이 별무반 누가 건의해서요? 윤관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윤관이 건의해서 이 별무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을 점령하고 만든 것이 동북구성이죠. 됐나요? 고려 얘기입니다. 상수리 제도는요. 지방에서 힘 있는 사람의 자식을 중앙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인질로 잡아놓는 지방 통제 제도입니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 실시됐었던 통일신라 신문왕 때 실시됐었던 지방 통제 제도가 바로 상수리 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것은 고구려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이 양만춘 우리 드라마 포스터 가끔 문제 나왔었죠. 조인성이 나온다. 그러면 안시성 전투입니다. 됐나요? 그럼 전성기 해동성국 해동지방에 성대한 국가가 있었다. 선왕 때 최대 영역을 구가하고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만들었었던 이 해동성국이 있습니다. 바래네요. 됐나요?
자, 지금 기출 해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내용 확인 차원에서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먼저 들으시면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상황에서 점검 차원에서 보시는 겁니다. 자, 가왕의 정책, 신라의 24대 왕, 24대 왕 1대, 2대, 3대, 4대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신라의 왕. 화랑도를 조직했다. 끝났네요. 진흥왕이네요. 황룡, 대왕이라고 불릴 만한 진흥대왕입니다. 신라의 진흥왕.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전성기는 어디를 차지했다? 한강을 차지했다. 그 기념으로 세운 비석, 북한산 순수비석. 이것이 북한산에 있는 비석이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내셨던 조선 후기의 금석학, 비석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추사 김정희가 이 북한산에 있는 비석이 진흥왕이 한강 차지한 기념으로 세운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진흥왕 보시죠. 자, 대가야를 정복했다. 답이 1번이 맞네요. 1번이 맞네요. 그래서 가야가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가야 전기 중심지였었던, 자, 가야의 전기 중심지였었던 금관가야. 광개토대왕의 원정 이후에 금관가야가 공격당하고 대가야가 중심지로 부각하게 되었었죠. 이 가야가 제일 싫어하는 왕들이 누구다? 바로 흥을 싫어합니다. 흥은 불교식 왕명이었었죠. 그래서 흥왕이 금관가야를 없앴고 진흥왕이 대가야를 없앴다. 그 기반이 됐었던 거, 둘 다 불교. 그 다음에 법흥왕은 어떻게 해요?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진흥왕은요, 화랑도를 정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1번이 답이고요. 자, 천리장성 언제 축조가 됐었습니까? 수나라의 침입을,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수나라 침입을 물리치고 당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만들었었던 순서는 이랬죠. 수나라 침입을 물리쳤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천리장성을 축조했었다. 부여성에서 밑에 있는 비사성까지, 그리고 당태종의 침입을 안시성에서 물리쳤다. 구주 오소경을 설치했었다. 이거는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신문왕 때 업적이죠. 신문왕. 그리고 독서산품과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일단 시기부터 다 안 맞습니다. 통일신라의 원성왕 때예요. 원성왕.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었다. 이것도 통일신라네요. 시기가 일단 다 안 맞고요. 신문왕 때의 업적이더라. 왕도 다 안 맞고 시기는 더 안 맞는다. 답은 1번밖에 없다. 이거 헷갈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 내시는 분들 헷갈리게 하려면 6세기 신라에 있었던 법흥왕, 지증왕, 진흥왕 이 3명을 섞어놔야지 조금 헷갈리지 않겠어요? 너무 답이 뻔히 보였다. 계속 갑니다. 자, 밑줄 그은 이 국가의 문화유산을 한번 봅시다. 금룡총 발굴 현장. 금룡총 몰라도 됩니다. 안에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면요, 문제를 자세하게 쳐다보세요. 문제 힌트 내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 힌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수 없는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금룡총 발굴 조사에 대한 성과를 공개합니다. 이 국가의 왕실 묘역을 알려진 끝났네요. 경주. 어느 나라의 수도였었다? 신라의 수도였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입니다. 참마총에서 이 무덤에서 천마도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 천마도는 벽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초창기 무덤 형태였었던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는 무덤 형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덜무지 무덤이니까 벽화가 등장할 수 없다. 그럼 이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는 뭐다? 바로 주인이 타고 다니던 말 안장에 새겨져 있었던 마구 장식화다. 미추왕의 릉이 등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신라 거 찾는 겁니다. 딱 봐도 신라 거는 분왕사입니다. 분치라는 황제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분치라는 황제, 우리나라
여왕이 세 분 있었는데요. 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신라 여왕입니다. 신라 여왕. 그 선덕 여왕 때 만든 신라 선덕 여왕 때 만든 전탑이 벽돌탑이에요. 벽돌탑. 근데 벽돌을 어떻게 만든다? 흙을 뭉쳐서 구워서 만드는 것이 벽돌. 그런데 여기는 모존 석탑입니다. 모조 벽돌이에요. 왜 모조냐?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모조 벽돌이라고 합니다. 모전, 모조 벽돌, 분황사. 이것이 선덕여왕 때고요. 금동대양로, 이 도교적 색채를 보여주는 백제의 걸작품. 밑에는 용이, 위에는 봉황이, 여기는 봉래산, 신선이 살고 있는. 이 뚜껑 열립니다. 뚜껑 열고 향 꽂고 뚜껑 닫으면 이 봉래산 봉우리마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래서 이거 풀네임이 뭐냐? 백제, 금동, 용봉, 봉래산, 대향로. 도교의 결정판이다. 자연질서, 그리고 전설상의 동식물들은 다 도교입니다. 청자는 어느 나라예요? 청자는 고려에서 제작되었다. 고려는 청자, 조선은 백자. 고려, 조선 사이에 청자인데 아이보리색. 분청사기. 그 다음 석촌동 고분군은 어느 나라예요? 이거 석촌동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백제 한성을 도읍으로 하고 있었던 이 한성 위례성을 도읍으로 하고 있었던 이 백제 무덤이고요. 초창기 무덤. 수산리 고분벽화. 고구려의 고분에는 굴식 돌방무덤이 있습니다. 굴을 따라 들어가면 돌로 만든 방이 있었다. 굴식 돌방무덤. 이 굴식 돌방무덤에는 돌방이 있기 때문에 벽화가 많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리 고분벽화는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죠. 수산리 고분벽화 좀 확대를 하니까 여기 좀 제가 보기에는 흐린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름치마 양식 있죠? 요게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와 닮아있다. 요거 주름치마 보이면 요거하고 닮아있는 벽화가 나온다. 그러면 고구려 문화가 일본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아직까지 순조롭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 뒤에 몇 문제 숨어 있긴 한데 충분히 85점 합격선까지, 물론 합격은 70점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85점까지는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회차였었다. 가에 들어갈 제도 한번 봅시다. 고구려고요. 호라비, 과부, 고아 어쩌고 저쩌고 봄이 보릿고개예요. 봄부터 곡식을 빌려주고 이른 겨울에 갚게 한 제도. 사실은 이른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추수하고 갚아야 되죠. 그래서 춘대 추납. 춘대 봄에 대출을 해줬다가 이른 겨울 아니면 늦 가을에 납부하게 하는 춘대 추납의 고구려 최초의 빈민구제 제도인 진대법에 대한 설명이군요.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재상의 건의로 시작됐었던 고구려 진대법입니다. 진대법. 골품제는요,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 구조였었고, 가옥의 담장 넓이, 그리고 높이, 복색, 옷 색깔, 그 다음에 내 마차를 끄는 말의 수까지도 다 정해져 있었던, 올라갈 수 있는 관직에도 한계가 있었던 바로 그 폐쇄적인 신분 질서, 골품제. 신라고요. 이게 진대법. 요게 답이고요, 고구려에. 그럼 직전법은 뭡니까? 조선의 세조 때 시행했었던 현직 관료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받게 하는, 퇴직하면 없어. 왕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다. 세조. 호패법은요, 조선 태종 때 호패가 민증이에요. 조세 수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리고 역을 부과하기 위하여 군대 보내려고, 노비건 양민이건 상관없이 16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나눠줬었던 그 호패입니다. 호패, 민증. 호포제는요,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물리기 위하여 흥선대원군이 추진했었던 정책이었었죠. 집집마다 제가 501 삽니다. 호마다 군포를 내라. 양반 징수. 흥선대원군의 정책입니다. 자, 7번 맞나요? 어느덧 7번인가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자, 요런 문제 패턴이 좀 오답률이 높습니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연도 외워야 되나? 연도 외우지 마세요. 연도 왜 외웁니까? 자, 단락별로 그 연관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영락은 누구 때죠? 영락, 길영자의 즐거울 락.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연호인데요. 올해는 영원히 즐거울 것 같은 1년이었어. 올해는 영원히 즐거울 것 같은 2년이었어. 연도를 이렇게 따졌었던 때. 왜 영원히 즐거울 것 같나요? 바로
왕이 싸움을 너무 잘해요. 싸움을 하러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역이 넓어진다.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했더니 하와이를 넘겨주네요. 아베하고 회담을 했더니 대마도를 넘겨주고 시진핑이 간도를, 푸틴이 연해주를 넘겨준다. 얼마나 즐거워요. 영원히 즐거울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영역을 확대했었던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또 400년 외적이 가득한 신라를 가서 신라를 구원해 주었었다. 광개토대왕이군요. 고구려 얘기입니다.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다. 광개토대왕.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수도 한성을 침략하여 함락하였다.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자, 이게 지금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에서 백제를 침략하여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대요. 이 표현은 고구려 장수왕에 대한 표현이네요. 순서 볼까요? 광개토대왕이 영역을 확장했었다. 한강 북부 지역까지. 그리고 장수왕은 내려와서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어디가 원래 수도였습니까? 졸본 지역이다가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했었죠. 이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밑으로 남진을 해오게 됐었고, 그리고 한강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자, 신라가 우상국을 정벌하여 했었다. 참고로 이거 지금 5세기 상황입니다. 세기로 따지면. 근데 세기로 이 숫자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로 풀지 마세요. 이걸로 풀지 마시고 선후관계 생각하면은 답은 이겁니다. 평양으로 천도했었던 거.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더 내려와서 한강 차지했었던 거. 답은 3번이라고요.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었다. 5세기인데 세기로 구분하면 또 숫자 외워야 되니까 숫자 외우는 거 최소화합시다. 됐나요? 신라가 우상국 정벌하였었다. 뭐였어요? 처음으로 우상국, 울릉도 독도. 독도가 우리 땅이 됐네요. 시작왕, 지증왕이었었죠. 아까 1번 문제도 나왔었던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했었다. 이것도 누구 때입니까? 금관가야. 6세기 버풍왕 때죠. 신라 버풍왕. 둘 다 6세기니까 아웃입니다. 요거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셔야 되죠. 지증왕이 먼저, 버풍왕 나중, 그 다음 진흥왕.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이건 누굽니까? 백제성왕인데 이것도 6세기입니다. 왜요?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이라고요. 이 진흥왕과 나제 동맹 체결했던 왕이 바로 백제성왕이죠. 그러니까 진흥왕하고 성왕은 동시대사랍니다. 고구려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것은 소수림왕 때니까 4세기 더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때. 뭐 세기로 따져도 이게 4세기 나머지 6세기. 요 정답이 되는 3번은 5세기 상황. 3번이 답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사이에 뭐가 있었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으로 더 내려와서 한강을 차지했다. 됐나요? 순서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라 삼국 통일 과정 보시죠. 먼저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죠. 나당 동맹. 그 다음 백제멸망,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쉬워요, 쉬워. 자, 보세요. 우리가 참고로 제가 왜 쉽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냐면 쉽다 해가지고 짜증내지 마세요. 쉽다 하면은 더 잘 풀립니다. 그걸 노려서 제가 계속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난이도 높은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나당 동맹, 그 다음 백제멸망,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 다음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까지 몰아내고 완벽한 삼국통일을 이뤘었다. 가보겠습니다.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백제 결사대와 전투를 벌였다. 황산벌에서 마지막 전투였었죠. 그래서 고대 왕조는 수도 함락이라는 표현을 쓴다. 수도가 함락당했었다. 어디요? 마지막 수도 사비성. 부여가 사비성이 함락됐었다. 그리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 고구려 멸망이 있어야죠. 고구려 멸망. 이거 백제 멸망이에요. 평양성을 함락했었다. 자, 사비성 함락, 평양성 함락. 그러면 이 순서는 이렇네요. 요 사이에는 뭐가 있다?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나당 전쟁. 에이씨, 가나다. 나당 전쟁. 자, 답은 가나다 순서입니다. 우리는 근데 조금 더 심화해서 알아놓죠?
나당 동맹,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나당 전쟁. 자, 그리고 여기 매소성하고 기벌포 전투도 예전에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거도 1년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소성 육지에서 먼저 승리를 하고 기벌포 포구에서 해안가에서 몰아냈다. 매소성 기벌포입니다. 항상 기벌포 매소소 아닙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 흑치상지 치 들어가면 무슨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자, 흑치상지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 복신과 도침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백제 부흥운동. 자, 소정방이 이길 수 없었다. 그만큼 흑치상지가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었던 장군인데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했었다. 그런데 부흥운동 하고 있는데요. 백제 왕족들과 귀족들끼리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응? 그래서 부여풍이라는 백제 왕자가 당시 백제 귀족이었었던 복신이라는 인물의 목을 쳐버려요. 그걸 보고 환멸을 느꼈었던 흑치상지. 이렇게 잘 싸우는데 소정방이도 다 이겨버리는 그 흑치상지가 백제는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당나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건너가가지고 당나라의 뭐 7대 장군이다 뭐 이렇게 칭송받을 정도로 올라가는 인물 흑치상지입니다. 백제 부흥운동 복신 그리고 도침 복신 그리고 도침. 그래서 제가 네 글자 치치 흑치상지 복신 도침 들어가면 백제 부흥운동이다.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이네요. 답은 여기까지는 꽤 쉬웠었다. 됐나요? 계속 갑니다. 10번 신라의 경제인데요. 신라의 경제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것은 신라 촌락문서 다른 말로는 신라 민정문서 다른 말로는 신라 장적이라고 불리는 세금 수치 근거가 됐었던 세금 장부입니다. 서원경이 어디입니까? 청주 지역이죠. 청주 서원경 지역의 경제 상황을 보자. 서역과의 교역을 알 수 있다. 왜요? 페르시아와 로마의 특산품이 뭐냐? 유리입니다. 로마와 페르시아. 그래서 이 유리공예가 발달되어 있어요. 황금 보검들도 등장을 합니다. 엑스칼리버예요 거의. 그게 통일신라 거다. 그것은 서양과 아라비아와 교류가 있었더라. 청의 진은 해상기지입니다. 여기에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독점했었다. 이다 신라 상황인데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의 목적 요거는 통일신라 때 노급은 급여인데 마을 자체를 급여로 받아요. 관리들이. 그럼 얼마나 세겠어요? 마을에서 나는 세금도 다 내 거.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다 부려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귀족을 세게 해준단 말이에요. 귀족권을 강화시켜주니까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누가요? 통일신라 때 신문왕 때 새로운 문물을 정비해야 되는 신문왕이 노급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폐지시키버리죠. 귀족들의 세력을 낮춰라. 그럼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요? 너네는 노동력은 부리지 말고 토지에 대한 권리, 관료면 관료답게 토지에 대한 권리만 가져가라.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통일신라 신문왕 때의 정책이네요. 신라 경제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 시험 난이도상 혹시나 통일신라하고 신라를 구분하라는 문제일까봐 다른 보기도 봅시다. 근데 그런 보기는 문제는 아니네요. 은병을 발행했다. 은병, 활구라고 하는 거 고려 숙종 때의 일입니다.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었다. 이거는 조선. 그것도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려면 저수지가 확충이 돼야 돼요. 조선 후기 가야 되더라. 그 다음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아주 연도별로 풍년인지 흉년인지 따져가지고 9등급으로 나눈대요. 풍년이면 많이 거더라 세금을. 흉년이면 깎아줄게. 이것이 아주 합리적인 토지제도, 합리적인 조세수치제도였었던 조선 전기. 좋은 거는 어지간하면 누구 때일까요? 조선 세종이다. 조선 전기 세종 때의 연분구등법입니다. 그러면 담배 등 자, 담배, 고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작물들 이런 것들 전파됐었다. 그러면 조선 후기입니다. 이거는 조선 초 세종 때고요.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네요. 1번입니다. 자, 이것처럼 검정시험은 이 관료전과 노급의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 때 시행됐었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느 왕 때 시행되었었던가를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세한 내용들, 이게 뭐 수조권을 줬냐, 소유권을 줬냐,
이게 반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시기와 왕을 구분하는 겁니다. 계속 겁니다. 발해 왕자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사했다. 발해가 망하고 누구한테 들어갔었습니까? 고려 왕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의 계승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어떻게 해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고구려와 발해 모두를 계승한 고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광현을 따라서 왕시성을 하사했다. 이거 대표적인 태조 왕건의 정책이죠. 태조 왕건의 호족 세력을 융합시키는 정책입니다. 먼저 당근부터 볼까요? 당근부터 봅시다. 왕시성을 하사할 테니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대광현이도 왕광현이가 된 거고요. 명주의 호족이었었던 김순식이라는 인물도 왕순식이 됩니다. 그래서 왕족으로 넣어준다. 반란을 저지하면서. 나는 성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프로포즈를 합니다. 딸내미 저한테 시집 보내세요. 내가 장인으로 모시겠소. 혼인정책. 이것을 사성정책이라고 하고요. 성을 하사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혼인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태조 왕건의 융화정책이었었더라.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인제도 인질로 잡아놓거나 아니면 사심관제도 네가 니들 지방을 감시해라 이렇게 임명하기도 했었죠. 여기는요 왕건을 찾는 겁니다. 왕건은 궁의 부하로 시작해가지고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를 건국했다.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했었던 인물이죠. 별무반 2번 나왔네요. 별무반. 아까는 동북고성이 나왔고 여기는 별무반이 나왔네요. 윤관의 업적이고요. 별무반 조직해서 동북고성을 축제했었다. 사군 육진을 개척했었다. 이거는 조선 세종 때 있었던 일이고 세종 때 세종을 알아두시면 돼요. 각각 최윤덕과 김종소를 보내가지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는데 아직까지는 최윤덕과 김종소를 답으로 하는 문제는 없었죠. 자, 노비안거법. 노비를 눈으로 검사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는 이 노비안건법. 누굽니까? 왕권 강화책 고려광종입니다. 고려광종, 고려윤관, 조선세종, 고려광종, 초계문신제, 관리들의 초심잡기 프로젝트,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라고 할 수 있는 정조입니다.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알아두셔야 되는 핵심 기술들이네요. 다 알아두시고요. 문제도 많이 나왔었던, 정답으로 많이 나왔었던 지문들입니다. 답은 1번. 궁금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풀고 동그라미 해놓고 푸는 습관들이시고요. 궁금합니다. 뭐가요? 고려의 사회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옳지 않은 것. 흉년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의로운 창고 의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종 때요. 물가를 조절하는 상거래를 평균적으로 만드는 창고. 이것 물가조절기구 맞습니다. 상평창 물가조절기구. 요거 자체가 답이었던 적도 있어요. 물가 조절하는 기구 뭔가? 답은 상평창. 의창 상평창 상거래 평균 창고. 자, 빈민을 구휼할 목적으로 보를 만들었었다. 이거는 기금입니다. 제위보라고 하는 이거는 기금이에요. 기금이 뭡니까? 제가 100억을 넣어놨어요. 이자만큼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이자가 1억 나온다. 그럼 1억치만 도와준다. 그러면 이 기금은 계속 된다라. 환곡, 곡식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환곡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했었다. 이것은 조선, 그것도 후기 고종 때 고종의 아버지였었던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이 환곡의 폐단, 삼정의 문란 중에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창제. 시대가 많이 동떨어져 있네요. 약을 제공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약국, 해민국, 세트로 알아둘 거.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개경에 2개 있었던 동서대비원, 병원이죠. 동서대비원 병원이고요. 해민국 약국입니다. 고려 거 맞고요. 질병 확산에 대처하고자 구제도감, 구제한다. 뭔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제도감, 구급도감, 고려시대의 사회제도였었다. 됐나요? 계속 갑니다.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어떻게 찾은 것. 자, 지역의 역사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지명이었고 지금 현재 지명이 뭔지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아울러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봅시다.
홍릉 가서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을 피해 옮긴 도읍을 생을 마감한 고종에는 외규장각 핵심 근거가 나왔네요. 핵심 힌트가 외규장각 어딥니까? 바로 강화도였었죠. 누가 훔쳐갔습니까? 병인양요 때 프랑스 놈들이 와서 약탈을 해갔었죠. 뭘요? 외규장각에 있었던 도서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외규장각 도서 중에 조선왕조 의궤가 있었죠. 의궤. 이 의궤가 프랑스로 갔다가 2004년 G20 정상 2010년 G20 정상회담 이명박 정부 때 G20 정상회담 때 이것이 반환 약속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조선왕조 의궤. 강화도네요, 강화도. 그러니까 여러분 홍릉 나 홍릉 몰라 모르셔도 돼요. 영릉 나 몰라. 요걸로 찾는 거예요. 외교장각. 뭡니까? 강화도입니다. 이 지역은 강화도 한번 살펴봅시다. 강화도. 답이 강화도네요, 그냥. 외교장각 강화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나는 경제 모습 한번 볼게요. 왕이 명령 내리기를 동철, 자기, 종이, 먹 등을 제작하는 여러 소. 자,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향부곡소. 향부곡은 농사 짓는 사람들, 소는 수공업자들이 모여있는 특수행정구역. 왜 특수냐고요? 천민이 아닌데 천민 취급을 받아요. 저는 천민이 아니지요. 천민이나 다름없다 이놈아. 그러면 천민이니까 저는 세금이 없지라. 세금은 내라. 그것도 더 많이 내라. 그러면 저는 천민이 아니지요. 천민이나 다름없다. 세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특수한 계층이에요. 일반 군현에서 강등당한 애들입니다. 반역자가 나왔었던 마을이라고요. 그래서 이 향부곡소 등으로 낮춰졌었다.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반란 일으킬래요 안 일으킬래요? 일으켜야죠. 그럼 고려시대의 반란, 하층민의 저항운동은 언제 있었다? 집중됐었다? 무조건 무신정권 때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조건 무신정권기가 혼란스러워요. 이 무신정권기에 소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요. 공주의 명학소라는 마을에서 망이 망소이 형제가, 물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고려만 찾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 확장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망이 망소이 형제의 난이 일어났었던 것. 여러분들이 추가 학습하셔야 될 거, 고려시대는 하층민의 저항운동이 무조건 무신정권기다. 소 특수행정구역 차별받았다. 공주명학 소 반란이 일어났다. 되나요? 고려시대입니다.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됐었다. 이거는 조선시대였었고요. 그리고 널리 유통, 전국적 유통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이르러서 가능했었던 일이더라. 숙종 때 뭐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었다? 대동법의 전국적인 확산.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17세기가 되면서 이제 이것이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었다.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이게 조선 후기고요. 똑같습니다. 병란도. 우리나라 영어식 이름이 뭐죠? 코리아. 당시에 병란도를 드나들었었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서 유럽에다가 내다 팝니다. 이거 어느 나라 물건이에요? Made in 코리아. 이게 처음으로 서방세계에 전파되었었다. 3번 병란도가 답입니다. 덕대 광산 전문 경영인이 나왔네요. 독점 도매 상인인 도고가 나왔습니다. 박지원의 문학작품, 박지원의 한문소설인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이 바로 도고죠. 사재기 하는 나쁜 놈. 됐나요? 나머지 다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3번 빼고요. 15번 봅시다. 이자겸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척준경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자, 고려사회는 참고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은 다 우리가 주요 내용으로서, 필수 내용으로서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문제가 나옵니다. 수업 그대로 문제가 나와요. 그대로 딴 문제도 다 나왔는데 제가 넣으려고 그러다가 좀 시간 관계상 못 넣었는데 요거는 너무나도 똑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으로 발생한 사건. 문벌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세 차례. 순서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내부에서 너무 힘이 세니까 내부에서 지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났었다. 이자겸의 난. 그게 척준경에 의해서 진압됐었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불만을 표출합니까? 바로
바로 그 문벌귀족은 개경 사람들이에요. 개경. 수도. 개경 사람들이 다 하니까 지방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야죠. 어디? 제2의 수도였었던 서경에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리고 묘청의 난까지도 일어났었던 그 묘청의 난은 다시금 개경파한테 진압을 당하고 맙니다. 여전히 문벌귀족 사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문벌귀족이 무너지게 되느냐? 무신정권. 무신정변에 의한 무신정권이 형성이 되었더라. 됐나요? 그래서 자, 순서는 뻔합니다. 이자겸의 난이 있었네요. 척준경. 그리고 무신정변이 있네요. 문간 다 죽여라. 그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자 보세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요, 공부할 맛이 납니다. 왜 맛이 나느냐? 오늘 1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한 2문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2문제 맞추는 거죠. 응? 그럼 한 30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50문제치 내용을 다 공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5시간을 공부했다. 그럼 한 10문제치를 공부했으니 문제 풀어보면 10문제 맞추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 문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맛이 좀 안 납니다. 왜요? 20문제 딱 보거든요. 20문제 보면요,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 들어요. 나올까? 근데 이 검정시험은요, 핵심 주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핵심 주제 하나를 공부했다. 그러면 오늘 한 문제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공부할 맛이 난다. 보시죠. 자, 그리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들의 행적을 통해서 고려 불교사의 흐름을 다루고자 한다. 대각국사 의천 천태종, 보조국사 진을 조계종, 둘 다 교선 통합운동이었었죠. 교선 통합운동이었었고, 그 다음에 진울은 자 이렇게 묶일 수 있어요. 진울이 의천하고 묶이면은 교선 통합운동이고요.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묶으려는 천태종을, 진울은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묶으려는 조계종을 만들었었다. 그러면 진울이 요새하고 묶이면 이거는 신앙 결사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결사운동이 뭐냐? 종교 정화운동이에요. 깨끗해지자. 진울은요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해서 수선사 결사를 주장했었고요. 요새는요 백년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했었다. 수선사, 백년사, 결사운동. 됐나요? 그 다음에 고려, 조선. 고려는 불교, 조선은 유교국가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이 도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었던 인물이 바로 해심입니다. 해심이 유교나 불교나 그게 그거다. 유불 일치설. 그래서 이분은 성리학 도입의 토대를 마련해 줬었던 분이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의천과 묶이느냐 요새와 묶이느냐 한번 보시면, 불국사 건립한 거는 이제 김대성이라는 귀족의 건의로 경덕왕 때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를 편찬했었던 것은 일현 스님이고요. 수선사 결사 펼쳤었던 것이 바로 진울 되겠습니다. 수선사 결사. 수선사는 오늘날의 송광사, 순천 송광사. 그래서 이곳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템플 스테이, 그리고 고시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엄 1승법계도 화엄종을 당나라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오신 분 꽃미남 의상승려죠. 그 다음 왕호 천축국전, 천축국 하늘에 축복받은 국가 어딥니까? 석가가 탄생하신 이 인도입니다. 인도 서역 기행기를 남겼었던 원효. 됐나요? 답은 3번입니다. 최근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주세붕이 설립한 것으로 이후 흥선대원군에 의해 정리되고 남았었는데 47곳 남았었는데 이곳 중에서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었다. 이곳은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은요 뭐 하는 곳이냐? 선현봉사가 뭐냐? 성리학과 관련된 위인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사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당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내 스승 제사 지내고 내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가르쳤었던 그 학문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후학을 양성한다. 후지인들을 교육한다. 즉 서당, 라임 따서 외워보시면 사당과 서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
사당과 서당, 서원. 됐나요? 백운동 서원, 주세봉이 세운 최초의 서원이 바로 백운동 서원입니다. 이 백운동 서원에서는 누구를 제사 지내고 있을까요? 성리학을 도입한 사람. 조금 유치하게 외워볼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성리학을 도입한 사람이 누군지 안향? 안향입니다. 백운동 서원에 모시고 있는 분은 안향을 제사 지내고 안향의 학문을 공부한다. 됐나요? 근데 이걸 이황 선생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 서원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원으로 바꾸게 돼요.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너 스승의 학문을 이어서 이을 소 학문을 갈고 닦아라. 소수서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소수서원.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스승 돌아가시면 서원을 만들어요. 전국에 10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라의 세금이 어떻게 된다? 줄줄줄줄줄줄 새 나간다. 그래서 서원을 정리하신 분, 1차 정리 사업을 통해서 600여 개로 줄이셨던 영조, 그리고 2차 정리 사업을 통해서 47개만 놔두고 다 없앴던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됐나요? 서원은 1000여 개 있다가 백운동 서원 최초 소수서원으로 1000여 개 있다가 사라지고 영조와 흥선대원군에 의해 사라지고 47개. 그 중에 9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의학교육을 관장하였다. 우리 의학교육은 이게 해당 관청에서 잡과기 때문에 잡과는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실시했었더라. 해당 관청에서. 그 다음에 중앙에서 훈도가 파견되었다. 자, 조선은 지방의 교육마저도 다 장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다가 향교를, 지방학교 향교입니다. 조선시대의 향교. 이 향교에다가도 중앙에서 교육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향교에 교수와 교수님, 조교, 훈도라고 하는 조교를 파견했었다. 중앙에서 파견합니다. 향교. 이 조선시대 얘기예요. 다 지금 선현에 대한 제사, 현원, 봉사와 성리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곳이네요. 유학부와 기술학부를 편성하여 교육하였다. 유학부와, 이거는 국자감에, 고려의 국자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국어 통역관, 이건 근대 교육기관이네요. 통역관. 동문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세요. 통문학이다. 동문학은 무슨 학문이다? 통문학이다. 통역관을 양성하는 통문학. 됐나요?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 18번 보시죠. 18번. 국보 제2호.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탑골공원에서는 뭐가 일어났었다? 3.1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3.1운동이 촉발되었었던 지역이 바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이라고 불렸었고, 지금은 파고다 어학원 맞은편이 있네요. 조선 세조 때 세조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됐었죠?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었다. 그러니까 자꾸 꿈속에 단종이 나오는 거예요. 삼촌 왜 그랬어 나한테 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불교를 엄청나게 숭상했었다. 왜? 나중에 이상한 걸로 환생할까봐. 응? 그래서 간경도감을 설치해가지고 불교 경전을 간행하기도 했었고, 세조는 불교를 숭상했었다. 간경도감. 그리고 경천사지 10층 탑의 영향을 받아서, 자 보세요. 10층 탑은 우리가 2개 딱 공부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탑은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홀수탑이에요. 홀수탑. 하늘이 양의 기운이거든요. 숫자로 따졌을 때 양의 기운은 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솟구치는 층수는 홀수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탑 말씀해보세요. 10층짜리 2개 빼고 3층 탑, 5층 탑, 7층 탑, 9층 탑입니다. 다. 이 경천사의 10층 탑이 처음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짝수탑이 등장한 거죠. 어느 나라 영향받아서 원간섭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짝수탑이 등장했네요. 그리고 요거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세조 때 만들었었던 원각사지 10층 탑이 답입니다. 원각사지 10층 탑. 됐습니까? 자, 법흥사지 7층 전탑. 이거는 오답지에만 등장합니다. 요번만 등장해요. 통일신라 탑인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더라도 정답으로 처리될 만큼의 비중이 있는 탑은 아닙니다. 되나요? 우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통일신라 때인데 공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답인 것이 나온다! 틀리셔도 돼요. 그냥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였었다. 그냥 만점 방지용이었었다. 버립니다.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이것도 이제 신라시대의 탑이었었다. 자, 신라. 둘 다 신라입니다. 신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 지문에 등장하지는 않는다. 신라입니다. 둘 다. 정답 지문에 등장할 만한 것은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것은 백제입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백제. 그리고 정림사지 5층 탑 밑에다가 소정방이라는 놈이 뭘 기록해놨느냐. 마지막 수도 어디였어요? 사비성이죠.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야, 백제의 랜드마크가 어디냐 하니까 정림사주 5층 탑이래요. 응? 그 정림사주 5층 탑 밑에다가 내가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굴욕적이게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걸 평제탑, 백제 평정 기념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지역을 알아두세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겠죠? 사비성.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입니다. 백제 거고요. 정림사주 5층 탑, 평제탑. 그리고 특징은요. 백제탑, 미륵사지 석탑하고 이 정림사주 5층 탑의 특징.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 목탑 양식의 석탑이더라. 됐나요? 알아두시고요.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다각다층 석탑이다. 화려한 수술 보세요. 엄청나게 화려한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 전기. 나머지는 아셔야 되고요. 요거 두 개는 정답지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됐나요? 이순신 장군은 이 전쟁 중에 옥포 지옥의 포문을 열었다. 옥포 지옥, 옥포 첫 해전이었었고요.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였었다. 임진왜란 3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권율의 행주산성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이 세 개가 임진왜란 3대첩이다. 명량 영화화 되었었던 거죠. 3년간의 휴전협정 이후에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이 목숨 걸고 다시 나갔었다. 명량. 노량해전에서 패전이 아니죠. 승리를 했지만 여기서 전사하고 말았었던 이순신이네요. 임진왜란입니다. 임난. 답은 임경업 백마산성 항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집안에서요. 저희 집안에 하나뿐인 위인 임경업 장군입니다. 백마산성 항쟁. 이것은 병자호란 때의 저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강감찬이 귀주에서 물리친 것은 거란입니다. 고려 거란.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를 없앴다. 고구려. 그 다음에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었다. 이거 고려 말 상황입니다. 고려 말에 무기과학자 이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제작해서 진포 대첩을 이뤘었다. 권율의 행주산섭, 임진왜란 3대첩, 이순신 한산도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답은 5번이네요. 자, 20번 만에 이제 틀릴 수 있는 혹은 틀려도 되는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바로 원래는 1점짜리 세시풍속인데 이번에는 무려 2점짜리 세시풍속이네요. 봅시다. 이날은 음력 3월 3일 3 때려 맞추세요. 아니면 저희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은 제 교재 뒤쪽에 이제 세시풍속 실어 드렸었는데 3월 3일 중3이라고도 불렸었고 이날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옛집으로 돌아온다고 하여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그의 운수가 좋다. 봄철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화전을 부쳐 먹기도 했었죠. 활쏘기, 풀각시, 화전 만들기. 뭐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근데 3월달입니다. 일단 뭐는 아닙니까? 제껴봅시다. 설날은 아니죠? 설날은 아닙니다. 설날은 뭐 음력으로 해도 2월달이니까요. 그 다음에 한가위 8월달 아닙니다. 단오 5월달 아니에요. 요거 중에 하는 건데요. 동지 팥죽 먹는 날입니다. 봄철에 팥죽 왜 먹습니까? 추울 때 먹는 거죠? 동지 아닙니다. 삼진날 맞나? 중삼 333 삼진날 찾으셔서 알아서 찾으세요. 네, 이것까지 제가 못 해드립니다. 다 세시풍속. 근데 요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세시풍속이었다. 됐나요? 틀려도 뭐 합격하고는 무관합니다. 세시풍속은. 자, 21번. 다음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군사조직으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조선 선조 때 처음 설치된 군사조직이다. 척개강의 기효신서에 참고하여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수 쏘는 사람들, 사수
화살 쏘는 사람들, 살수, 긴 창 들고 찌르는 사람들,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 급료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은 상비군입니다. 상비군. 자, 임난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초창기 대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임난이 일어나고 나서, 임난이 발발하고 나서 우리가 초창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드백을 해봅시다. 피드백. 뭐라고 피드백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가? 우리는 훈련이 부족해. 왜요? 조선 전기 200년간 평화의 시대였었다. 근데 일본 놈들은요, 100년 동안의 전국 전쟁을 하다가 온 놈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실전 경험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훈련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농병일치제입니다. 농사와 병사가 하나다. 농사 짓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 여름, 가을까지 농사 짓다가 겨울철 한철 훈련했었던 것이 우리 조선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분대를 만들면 됩니까? 훈련만 주구장창 하는 부대. 봄, 여름, 가을, 겨울 훈련만 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비군, 직업군인을 만들면 된다. 그것이 뭐다?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을 설치하게 되었다. 되나요? 임난이 일어나고 대응을 잘 못하니 피드백을 해봤다. 훈련이 부족했거나 훈련도감. 훈련만 해라. 상비군, 직업군인. 이 훈련도감의 구성은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훈련도감이네요. 자, 훈련도감을 비롯해서 4개가 추가가 됐었죠. 어영청, 수어청, 총영청, 금이영. 이 금이영 5군영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 다음에 별기군은 근대식 신식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의 반발을 야기했었던 별기군. 장용령은 정조 때 설치한 국왕 친위부대였었고요. 진위대는 지방에 설치한 친위대와 진위대, 을미개혁 이후에 설치된 부대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들이네요. 자, 근데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금이영이 답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5군영 중에서 나머지 수어청, 총유청, 그 다음에 어영청 여기까지 이 금이영이 답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별기군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 장용령도 정조의 정책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진위대도 조금 난이도 있기 때문에 을미개혁 내용인데 일단 제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거는 별기군, 장용령, 훈련도감 3개더라. 됐나요? 훈련도감 하면 또 뭘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냐? 지방군대도 피드백을 해봅시다. 일본이 사람 수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수가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적죠. 그래서 일본이 군인이 많더라. 피드백 해봤더니 병력 수가 딸린다. 그러면 누구를 군대 보내면 됩니까? 그동안 군대 면제받았었던 노비, 양반들까지도 보낸다. 그래서 속오군 체제가 열리게 됩니다. 속오군은 누구에서 누구까지 간다? 양반에서 천민까지 다 군대 보내는 양천 혼송군으로 마련되었었다. 훈련도감, 속오군. 이것은 임난 이후 상황입니다. 22번. 영조 시기의 수치체제 개편을 한번 볼게요. 죽은 남편과 갓난아이도 세금을 내라. 자,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영장이 날라옵니다. 군대 가래요. 죽었는데요. 네가 세금 대신 내. 갓난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영장이 날라옵니다. 어떻게 보내요? 네가 대신 세금 내. 이거예요. 영장. 논의를 잘 들었다. 양역, 역이에요. 역. 몸으로 하는 거. 시정하기 위해 뭐를 시행하라. 원래 군대 가는 대신에 1년에 군대 가는 대신에 옷감을 2피를 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가는 균등하게 역을 낮춰주는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을 시행하고 나면 1년에 군포를 1필만 내면 됩니다. 2필을 1필로 줄여줬어요. 그럼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이 절반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세금을 어떻게 추가하느냐? 토지 기준으로 땅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거둡니다. 결자. 그리고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를 받아요. 어염선세. 그리고 부유한 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가 된 상민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기 시작을 했었다. 선무군관포. 이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결작 등으로 거뒀었던 바로 균역법이에요.
영조의 제도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세팅을 해놨었죠. 자, 영조는요, 참고로 조선시대에서 가장 재위기간이 깁니다. 52년을 왕했어요. 52년. 그러면서 신문고를 부활했었죠. 억울한 일이 있는 자들이여 울려라! 쿵쿵쿵쿵쿵쿵 신문고를 부활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많이 울렸었던 게 뭐다? 군대 가기 싫어요. 그럼 군포 2필래. 너무 많아요. 오케이, 한 필로 줄여줄게. 됐나요? 신문고가 부활했다. 군대 가기 싫어요. 제일 많이 울렸어. 그래서 한 필로 깎아줬다. 균역법. 절반으로 세금 줄어들었으니까 꼼꼼하게 다시 걷었다. 군포 납부액을 한 필로, 2필에서 한 필로 절반으로 줄여줬다. 이것이 균역법입니다. 전지와 시지를 품계에 따라서 이건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 전시과입니다. 전세를 토지일가당 4에서 6도로 영원히 고정한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시행했었던 영정법이에요. 영원히 최저 수준으로 고정하는 제도. 지계아문을 설치해서 지계를 발급했었다. 지계는 대한제국 때 있었던 근대식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건 누구? 세종 때입니다. 조선 초 세종 때 시행했었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었다. 소식 들었나? 진주 농민들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악에 못 견디지 못해 관할을 습격했다고 하는구먼. 진주 농민 봉기예요. 진주 밀란. 진주 농민 봉기 혹은 진주 밀란이라고 하는 거. 이 진주에서 시작된 밀란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 진주 밀란부터 시작된 1862년을 임술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전국적으로 십수군데에서 일어났었던 이 봉기. 그래서 임술년을 뭐라고 부른다? 농민 봉기에 해다. 농민 봉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임술 농민 봉기.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해서 살펴보죠. 집강소를 두었다. 이건 동학이고요. 소격서를 폐지했었다. 이거는 조광조의 개혁이 뜬금없이 나와 있네요. 과전법을 실시한 것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이야기고요.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뛰어넘고 5번 보겠습니다. 전민 변정도감. 전, 토지에 대한 권리와 민,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준다. 정, 발언적으로 전, 토지, 민, 노비를 풀어준다. 자, 고려 광종 때는 노비만 풀어줘도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노비 안건법. 눈으로 검사한다. 근데 이때는요, 노비와 토지 다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고려 공민왕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이 임술농민 봉기의 원인은 뭐였었느냐? 세도 정치기에 세금을 너무나도 많이 걷었다. 그것을 우리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4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1, 2, 3, 5번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삼정이정청. 속어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 되나요? 삼정이정청 모르더라도 나머지는 핵심 내용입니다. 다. 자, 24번. 이 지도에 대한 설명. 김종호가 제작한 이 지도. 이거 우리 기출됐었던 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답이 뭐가 많았었느냐?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정도 되면 이 유네스코 유산 같은데 해가지고 3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백리척이 사용되었었다. 이거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입니다. 축척제도를 처음으로 사용됐었다. 동국지도.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하는 최고의 세계지도이다. 이거 태종 때 만들어졌었던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그 다음 각 지방의 산천, 인물, 풍속까지 담겨있는 인문지리지.
이중환의 택리지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각 지방의 이중환의 택리지. 자, 1번, 4번, 5번도 필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이 대동여지도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대동여지도.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놨다.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놔서 심리는 4km입니다. 눈금 10개만 40km 떨어져 있나요? 실측이 가능하다. 그 다음 분첩식으로 되어 있어요. 분첩식으로. 이게 한 판에 다 제작된 게 아니라 분첩식으로 2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가 용이하다. 목판으로 제작되어 있다. 그래서 금속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보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럼 이 총 22첩을 모르더라도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이것이 충분히 답이 2번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 보세요. 총 22첩 이거를 총 12첩이라고 해서 오답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험은.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 땐지 이게 자체가 틀린 내용이 아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인지를 보는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수없이 많죠. 우리 무수합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 한번 볼게요. 조선 후기의 거상들인데요. 의주만상이 있었고 책문호시 대청무역, 청나라와의 무역. 동래 내상은 대일무역을 담당했었죠. 외관에서 대일무역. 개성의 송상은 최대 상단을 꾸렸습니다. 최대. 왜 최대였었느냐? 가장 부가가치가 높았던 인삼무역을 독점했었기 때문에 최대입니다. 인삼을 독점했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분점들이 있어요. 분점. 송방이라고 하는 지역 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요. 송방이. 그럼 보세요. 만상한테 청나라 물건 사서 내상한테 팔아가지고 일본한테. 내상한테 일본 물건 사가지고 만상한테 청나라로 이렇게 파는 중개무역은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최대 상단이었었던 송상이 중개무역을 담당했더라. 송상. 볼까요?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제물포에서 세창양행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지문입니다. 세창양행. 세창양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마이어라고 하는 기업가가 만든 이 마이어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마이어 조합.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앞으로 안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황국중앙총상회 설립을 주도했었다. 이거는 시전상인들 아셔야 되는 내용. 나라에서 허가받은 시전상인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죠. 자, 선해청의 대동미 징수 업무를 담당했었다. 자, 사상 중에서 경강상이 있어요. 한양에 있었던 경강상인들에게 세금 수치, 이 조세 운송을 담당하게 만들었었더라. 조세 운송.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해서 분점을 설치해가지고 중개무역을 했었고 인삼을 독점해서 최대 상단을 누렸었다. 바로 송상입니다. 4번. 개항장 심리 이내에서만 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 개항장 심리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게 적용되었었던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조일 수호조규라고 부릅니다. 이 조일 수호조규의 부록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개항장 심리. 부산, 인천, 원산에서 심리까지만 일본 놈들이 장사할 수 있었다. 이건 강화도 조약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절반 문제를 풀어봤었는데요. 아직까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까 소고법으로 풀었었던 요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어요. 삼정 이정청을 모르셨던 경우에. 그러나 나머지 내용이 필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3번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거는 기출을 되었었던 내용이 똑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시풍속 2점짜리 3월 삼진날, 그것도 요번에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전혀 모르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번은 아니었다. 다 맞추면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아직까지는 난이도 그렇게 높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집중해서 학습할 것, 이것이 25번까지 해제의 결과네요.